여러분들은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가만히 집에서 누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말 그대로 요새 유행하는 소확행 아시죠? 그 소확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와 너무 다른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늘 즐겨 듣던 사연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지는 몰랐네요. 조금 길어도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전 프리랜서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재택근무로 일을 전환하면서 수입은 그 전보다 줄었지만 마음과 몸은 정말 편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풋풋한 신혼이랍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 다 집에서 놀기 좋아하는 집순이라 코로나 때 솔직히 나가지 못해 답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정말 극강의 활바람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모임만 20개가 넘고 교회 다니시고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늘 집에 안 계십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남편네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요. 남편네 누나 저한테는 형님이시죠. 형님은 베트남에 남편이 가 있어서 지금 가족들이 다 거기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는 어머니밖에 안 계셔서 저희 신혼집도 그래서 시댁이랑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저희 친정은 두 분 다 일도 하시고 같이 계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거의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는 또 되게 잘하세요. 전화하셔서 매일 하시는 말이 다 초딩 같은 말씀이세요. 어떤 친구분 흉을 보시는데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님이 잘못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옆에 내가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100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께 소정이지만 용돈을 매번 드리거든요. 근데 그 용돈으로 어머님 외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놀러 다니시는지 가끔 남편한테 물어보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이 있어 그걸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연금도 나오신다고 하고 그거야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 저희는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그것만 드리거든요. 이렇게만 보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 참 많이 신경 안 쓰실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일 집에 안 계시고 매일 어디를 다니시니까 집에 오라는 말씀도 안 하고 하시니 뭐 전화 오는 거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희랑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웬만하면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시댁을 많이 가냐 숨 막히지 않냐 물어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저희 시어머님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이 같으세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요. 그 도가 가끔은 너무 지나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누가 며느리고 또 누가 엄마인지도 모를 만큼 철이 없으세요. 어른한테 철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머님이 딱 그러세요. 어머님은 정말 한 달에도 돈을 펑펑 쓰고 다니세요. 저 정도면 돈이 거덜날 것 같은데 그냥 쓰세요. 근데 그 쓰는 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써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는 갑자기 저희 몰래 집에서 구슬하다가 걸리셨어요. 근데 그곳을 500만 원이나 주고 하셨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이 믿으시겠어요? 처음에는 5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구슬했냐고 여쭤보니 요새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자꾸만 자기가 아파서 모임에서 점을 보러 가니 그 무당이 구슬하면 좋아질 거라고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싹 사라질 거라고 했다는데 제가 봐도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두세 번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면 되지 왜 구슬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도 모아두었던 돈이 아니라 그냥 어디 통장에서 뺀 것 같더라고요. 어디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뺐대요. 이 정도로 어머님은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기도 하고 매일 놀기만 하니 사실 뭘 알까 싶으셨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저희 집에는 더 심한 일이 생겼답니다. 저는 거의 면허를 따고 10년 정도가 돼서 운전도 잘 못하고 차도 또 없었거든요. 남편이 차가 있어 굳이 제 차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전 정말 집순이어서 굳이 혼자 나갈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하면서 업체들 갈 일이 생기면서 연수를 좀 배워야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연수를 배우고 그냥 서브카로 적당한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근데 아시잖아요. 요새 신차 기다리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을요. 그래서 중고차도 알아보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대뜸 너 차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해서 출퇴근용으로 좀 저렴한 거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니 자기 모임에 있는 아줌마가 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거의 새 거인데 자기한테 저렴하게 주기로 했다고 네가 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 차 사진도 보고 실물로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거의 새 차 느낌이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 안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당장 사겠다고 말하고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소개시켜주신 어머님께도 감사해서 제가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부터였을까요? 자꾸만 어머님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면허는 있으신데 장롱 면허라 자기도 막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연수받고 차 한 대 뽑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굳이 필요 없다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번 중에 9번은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거리가 집에서도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진이 빠지기도 하고 차를 일 때문에 구매했는데 어머님 데리고 다니는 일들이 더 많아 한 번은 제가 볼멘 소리로 어머님께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네가 누구 때문에 이 차를 샀는데 너 벌써 잊었냐? 하시면서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많이 못 봐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서운하시나 보다 하고 그 뒤로도 어머님을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는 점점 올라가고 이제는 아예 저보고 대놓고 장거리 운전 좀 내일 해야겠다면서 문자로 보내세요. 제가 업체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자기는 저녁에 가도 상관없다면서 그러는데 거절을 해도 계속 저러는데 운전도 아직 미숙해서 한번 운전하고 나면 진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직 그런 장거리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에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 택시 타고 가셔라 그러면서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던 어머님이 저보고 문자로 딱 그럼 30만 원만 붙여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30만 원이 누구네 개 이름도 아닌데 저렇게 하니 처음에는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돈을 드린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 우선은 붙여드리고 남편한테 그날 저녁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혼자 가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테니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라면 정말 지극하게 챙기는 효조라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서 말았죠. 그 뒤로도 어머님의 운전 부탁은 도를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은 회사 가고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거의 100번은 전화하셔서 오늘 어디 가야 하는데 왜 늦잠을 자냐? 너는 게을러서 어떡하냐는 잔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 하니 저보고 빨리 오라고 지금 자기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저러니 우선 모자만 푹 눌러쓰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해드리면 고맙다 말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가는 내내 계속 불평불만만 시전하시길래 귀 닫고 운전만 하고 갔습니다. 정말 차를 다시 팔아버려야 할 정도로 큰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도를 지나치는 어머님의 부탁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한테 백화점으로 쇼핑 가자고 말씀드리고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린 후에 어머님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게 정말 싫어서가 아닌데 제가 앞으로 업체 다닐 일도 좀 많아지고 제가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너무 장거리는 힘드네요. 그때는 어머님이 택시 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다고 그러냐? 아, 부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니 운전을 한번 하고 오면 쓰러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자는 시간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놓였죠.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이 주말에 쉬어서 둘이 근처에 있는 호캉스에 가자 싶어 정말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짐을 간단하게 싸서 가서 영화도 보고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와인도 마시고 오랜만에 둘이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역시 이런 게 결혼의 행복이다. 이러고 있을 때쯤 제가 씻고 나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일 안 할 때는 업무톡 받기 싫어서 무음으로 해놨는데 10통이나 와 있어서 뭐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전화를 많이 하셨길래요. 정수지 씨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왜?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으려는데 갑자기 경찰관께서 저보고 김옥순 씨 아시죠? 네, 저희 어머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김옥순 씨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가 정수지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고 어머님이 면허는 있으신데 제가 보기엔 운전 미숙으로밖에 안 보여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분명히 제 차는 집에 있고 한데 어머님이 왜 제 차를 가지고 나갔을까? 어떻게 가지고 나갔을까 싶기도 해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당장 알렸죠. 근데 남편은 어머님이 갑자기 아까 우리 집에 뭐 반찬을 가져다 두러 오신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엄마가 뭔 반찬을 했냐 하니 자기도 모임 사람들이 가져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희도 가져다 주려고 하니 너네 여행 가니까 자기가 냉장고에 두고 간다고 하길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같이 호텔에서 나와 해당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은 어떤 분이랑 싸우고 있고 경찰들은 말리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버럭 화를 냈죠. 어떻게 이 사람 차를 타고 나갔냐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얘가 내가 정말 싸게 좋은 차 싸게 해줬더니 내가 몇 번 태워달라 하니까 그게 귀찮다고 하잖아. 근데 난 어디 갈 데가 있고 니네는 마침 여행 갔다길래 얘 차 좀 내가 타봤어.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죽을 죄를 쳤니? 라면서 뻔뻔하게 오히려 나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차 상태를 사진으로 보니 제 차는 벌써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져 있고 상대방 차는 다행히도 SUV라 손상도가 크긴 하지만 제 차만큼은 아닌데 사람이 다쳐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하는데 이건 초보인 제가 봐도 어머님 잘못이 100%인 것 같은데 자꾸만 우기니까 경찰관이 도로 통제 때문에 우선 모시고 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린 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면서 계속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 어머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의 진술서에 참 솔직하게 적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여행 가는 걸 알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제 차키를 집어 차를 찾아서 도로로 나가는 순간 신호를 보고 가지 않다가 옆에서 오는 차와 부딪혔더라고요. 이건 근데 정말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타고 나가셨다는 게 몰래 쓰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대요. 근데 제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조금 생각하면 다 알 수도 있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저런 행동을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은 거기서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보험사랑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후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난리치고 어머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고 그 뒤로도 저희 집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사고 내 피해 입은 분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어머님은 운전미숙의 면허증은 있지만 거의 장롱면허에 과실이 90% 나올 것 같아서 보험사에서도 그냥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런 돈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난리를 치셔가지고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있던 전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 남편 또한 엄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도저히 어머님의 저런 엽기적인 행동을 볼 수 없었던 저는 시댁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2번 말 안 해요. 저희 합의금 내드릴 돈 없고요. 어머님이 잘못 안 하셨다고 하셨으니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세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7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덜 없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대형 로펌, 잘하는 로펌에서 하셔야겠죠? 로펌은 아시죠? 어머님은 잘하는 똑똑 박사이시니까 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저희는 합의금 내드릴 돈 없고 어머님 잘못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마세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몰아가냐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라니깐요. 근데 저희는 지켜드릴 수 없다고요. 왜 자식된 도리로 지켜드려야 해요? 어머님, 제 차 몰래 가져가서 타고 그것도 모자라 제 차로 사고까지 내서 지금 폐차 수준이라고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제 차 몰래 끌고 나간 것도 신고해서 소송 한번 걸어볼까요? 그것까지 안 하는 걸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라고 말하니 그때 갑자기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희 보고 그만 가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에 오면서도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그런 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걸 이해해 주리라 믿고 그 뒤로도 어머님 전화 모조리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도 지금 어머님 더 이상 그렇게 막무가내 하는 거 고치고 싶으면 그만하라고요. 계속 편들어주면 어머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은 이런 사고지만 다음번에 정말 사람 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고 싶냐고 하니 자기도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 3일 정도 차단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집으로 찾아오길래 문도 안 열고 스피커폰으로 말했어요. 돌아가시라고요. 그랬더니 막 앉아서 아이같이 우는데 그래도 저 안 열어줬어요. 1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길래 남편 보고 모시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팔짱 끼고 말했어요. 왜요? 왜 자꾸 찾아오세요? 어떻게 너는 얘가 그럴 수가 있니? 시엠이 한 명 있는 거 그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싶냐?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아니요. 어머님 잘못 인정하시려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저희는 그런 돈 내드릴 수도 없고 어머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거 더 이상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만 가세요. 하고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외국에 있는 형님과 통화를 했고 형님이 너희가 돈 낼 필요 없다고 합의금이랑 제 차 망가진 것까지 해서 돈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되었다고 했지만 차 망가진 거는 받고 합의금은 반반 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머님께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각서를 받아내기 위함이었죠. 어머님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돈, 통장 등 다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저희한테 앞으로 용돈 타서 쓰고 모임은 제가 반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이내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음에 각서에 사인을 하고 혹시나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등도 다 함께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럴 사람이라 지금 확실히 뿌리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 뒤로 어머님은 제가 늘 한 달마다 용돈을 드리고 어머님은 나가는 고정 비용 등을 어머님 통장에서 딱 그것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넣어둔답니다. 모임은 반에서 반으로 줄이고 요양보호사를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리고 따면 바로 일하기로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사고치는 것보다 일하시면서 있으신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또 예전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막무가내셨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없는 시어머니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너무한다고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잡아줘야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긴 걸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니 철없는 막내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케어해볼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가저동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제가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을 드디어 적어보는 날이 다 찾아오네요. 저는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된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젊으실 적 쭉 살아오던 낡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높다랗고 도시적인 동네이죠. 저는 재개발 덕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 덕을 보면서 남편이랑 결혼하자마자 함께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방 3개의 평범하디 평범한 30평대의 아파트였는데 제가 낳은 아이 둘까지 합해서 총 6명의 식구들이 거주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좋은 줄을 모르겠다며 상해 끝에 도련님네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5이서 산 것이 벌써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맞춰진 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직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그만두었어요. 너무 뻔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가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육아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졌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어른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육아는 저 혼자만의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바쁘다고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했고 시부모님은 나이가 드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육아를 돕지 않으셨어요. 어쩔 때 내 아이를 예뻐라 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그리 살갑게 굴어주질 않으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 남한테 손 놓고 아이들을 맡기려 하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둘째 아이를 낳은 이유 때문이라도 복직을 하기가 쉽지 못했고요. 처음 6이서 살 적에는 정말 치열하게도 집안일을 했었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버텨서 지금껏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할 집안일을 혼자 떠맡아 했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아이를 낳는다면 육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겪은 것에 몇 배 이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였죠. 일단 남편은 일이 정말 바빠서 집에만 오면 애들을 보다가도 스르르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해하곤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일을 하는 남편의 뒷바라지 그리고 내조를 누구보다 잘 해내야 한다는 말씀을 강요 비슷하게 하곤 하셨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적에는 저 또한 힘들어서 퇴근을 하면 녹초가 되곤 했는데요. 그런 표정조차도 짓고 있지를 말라며 억지로 웃기를 강요하더라고요. 웃어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고 또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 몸이 아닌 남편의 몸을 생각하면서 남편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억지로 웃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은 무리할 정도로 저에게 퇴근 시간을 일찍 당길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보통의 퇴근 시간으로는 남편이랑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어쩔 땐 비슷하다며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하셨답니다.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와 따신 고기나 반찬 같은 걸 최소한 미리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회사에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기에 최대한 퇴근을 빨리 해서 집에 가려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무조건 퇴근 시간 전에 일을 끝내려고 했고 5분이라도 늦게 퇴근하면 회사 건물 밖에서부터 지하철역 안까지 그리고 역에서 내려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도망치고 있는 도둑놈 마냥 말이에요. 그 짓을 하다가 임신을 하니 그나마 저를 놔주긴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헐떡이며 집에 들어오는 저를 향해 조금 더 일찍 오도록 해보라며 더한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임신을 하니 애 떨어진다며 뛰지 말라 다독여 주셨었죠. 그걸 보며 아이를 낳음으로써 뭔가 관계의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겠다 싶었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부터
본격적인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뻔뻔스레 일을 핑계 삼아서라도 집 밖으로 도피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못했던 겁니다. 일을 그만두니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옆에 끼고 살려 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자신의 배에서 낳은 자식을 보는 듯이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답니다. 다만 그 눈이 친엄마의 눈이 아니라 매서운 새엄마의 눈마냥 날카롭고 쌀벌했죠. 아침에 일어나며 가장 먼저 저를 찾으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둘 다 같은 방에 지내고 있고 저희 부부가 방 하나 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장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필 저희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바람에 문을 닫더라도 가끔씩 그 안에서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함께 사실 적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시아버지를 챙긴다면서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TV를 보고 계시기도 했죠. 물론 자잘한 심부름이나 간식거리, 병원 가는 것부터 집 앞 산책을 가는 것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저를 불러 저하고 해결을 하게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도련님네 집으로 이사를 나가시고 나서부터는 너무하다시피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하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온 식구들이 붙어있어야만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지도권 관심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문에다가 얼굴을 들이밀다시피 하며 제 이름을 외치셨어요. 어쩌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라도 하고 있으면 대역죄를 지은 것 마냥 베개를 흔들고 저를 깨우셨답니다.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우라고 말이에요. 정작 남편은 도움이 필요 없다며 더 자게 내버려두라 거절을 했으나 시어머니는 그게 성에 안 찬다며 저를 도란스레 깨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피곤한 눈치를 보이면 다시 세수를 하고 오라며 눈초리를 주고 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부리겠다는 걸 못 봐주겠다며 등짝을 밀기도 하셨죠. 빨리 잠에서 깨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라는 소리였답니다. 하여간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에 이골이라도 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 못해 거북스러워 저도 모르게 귀를 막기 시작했고 굳이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먼저 일찍 일어나 집 밖을 나가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답니다.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니던 저였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 억지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차분하게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니 한결 하루가 더 기분이 좋게 시작은 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얼굴을 다시 보며 기분이 상하는 건 똑같았지만 저만의 해결책 중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해결책 말이에요.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싶을 만큼 하찮은 일들까지 저에게 시켜가며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그 못되어 먹은 목소리도 그렇고 잠에서 덜 깬 며느리의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 치는 그 손짓까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꼬집어 욕을 해보자면 욕할 거리들이 쉴 새 없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지만 참았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싫고 미웠어도 우리 부부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능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시부모님 덕분에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할 만큼 시어머니를 대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차오르는 화는 매번 눌러 참아가며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 싶은 게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식욕이 엄청 타오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드시지 않던 갈비찜이라든지 육개장이라든지 감자탕 등등 얼큰하고 한국적인 음식들을 너무나 빈번하게 찾는 겁니다. 그 와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식은 절대 못한다면서 저에게 식당에서 파는 듯한 맛의 음식들을 만들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오셨죠. 그러니 어째요. 외식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식당이랑 똑같은 맛과 비주얼의 음식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해드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저만의 요리 대첩이 그 막을 열었답니다. 짧은 사이에 별별 것들을 다 해드렸어요.
당연히 여름철이니 냉면에다가 콩국수, 메밀국수, 급기야 메밀묵까지 만들어서 묵막국수까지 만들어다 드렸고요. 빈대떡이 먹고 싶은데 밖에서 사 먹는 건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저한테 그걸 집안에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인터넷을 보고는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빈대떡도 만들어 드렸어요. 부엌에서 나가려고 하니 갑자기 애들 때문에 또 간식을 만들고 또 정신 차려서 나가려 하니 남편이 퇴근해서 또 저녁을 만들고 하여간 하루 종일 부엌에서 버티는 날들이 갈수록 빈번해져 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물론 있었으나 빨래며 청소기며 밀린 집안 청소를 하고 나면 저 혼자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답니다. 엄청난 강도의 노동과도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2주 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곰국을 끓여달라더군요. 3일 내내 푹 고아낸 곰국을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길게 줄까지 서서 먹는 곰국 맛집은 최소 3회 정도는 푹 국을 끓여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어디서 들으신 건지 저한테 직접 해주면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제 뒷목으로 향했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구나 싶더군요. 핏줄에 곤두서며 뒷목이 확 땡기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싶은 아찔함까지 느껴졌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은 가정 안에서 끓여내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나가서 맛집 곰국을 포장해 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주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건 아직 안전하지 않은데 자신을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맛집까지 찾아가 포장을 해오겠다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사람하고의 대화가 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답니다. 집에서 직접 같은 맛을 낼 자신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비슷한 맛을 내드리겠다고 했죠.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또 해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또 그렇게 며칠 고아서 곰국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니 혹시라도 옆에서 보고 불안하다 싶으면 직접 도와주기라도 하시라며 말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곰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간에는 손도 많이 가고 오래도록 끓여야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절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요리였는데요. 시어머니가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요구를 해오니 일단 시작은 했어요. 미리 정육점에 연락까지 해서는 최대한 집안에서 해야 할 고기 손질까지 죄다 맞춰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가져온 고기를 그냥 넣고 끓여냈습니다. 큰 냄비 안에 넣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지 5시간. 잠시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들이랑 TV 앞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야, 너 뭐해? 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엌부터 쳐다봤습니다. 혹여나 고기를 끓다가 제가 미처 못 본 사이에 냄비 밖으로 넘치기라도 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부엌에서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어요. 국은 멀쩡히 잘 끓고 있었고 다만 시어머니가 놀고 있는 제 꼴을 더 보지 못하고선 소리를 치셨던 겁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국 끓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몇 시간을 이미 부엌 안에서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끓기만 하는 걸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되는 음식인데 시어머니가 하도 옆에 서 있으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옆에 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국냄비를 번갈아 확인을 하며 반찬도 만들고 저녁도 미리 차리고 애들 간식에 시어머니 간식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 부엌 안에 있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안 보는 사이에는 집안 청소도 하고 애들 숙제도 봐줘가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잠을 잘 시간이 되어도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거든요. 씻고 자르고 눕는 저한테 저 국을 그냥 저렇게 놔두고 잔다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저거 확인해야 하는 건 알지? 라고 하면서 방문을 스르륵 열고는 말씀을 하는데 공포영화에 나오는 강씨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시어머니의 시커먼 몸뚱아리를 감싸며 보이는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반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몇 번씩 부엌에 가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제 방으로 들어오려 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정말로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잠에서 깨며 부엌에 가 끓고 있는 국을 확인해야 했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생고생과도 다름이 없었답니다. 죽 써서 개준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국꿀에 시어머니께 드릴 저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이었네요. 그러다 무려 27시간이 넘는 곰국 끓이기 대장전을 향해 가고 있던 중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막 출근하고 난 후였는데 밤새도록 국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탓에 눈이 자꾸만 감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믹스커피를 가져다가 타먹은 겁니다. 맘 같아서는 카페고 믹스커피고 뭐고 그냥 잠만 자고 싶었어요. 졸려 죽겠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었고 그래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에 믹스커피를 꺼내 타마셨습니다. 참고로 그 믹스커피는 저희 시어머니가 사놓으신 커피였어요. 시어머니가 믹스커피를 무지하게 정말 미치도록 좋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타먹고 그게 다 떨어지면 자기 용돈을 털어다가 직접 사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랑 남편은 믹스커피가 너무 달다며 절대로 마시지 않는 편이었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걸 마시는 게 어머님이 유일무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커피를 제가 너무 힘들고 졸렸던 나머지 별 생각도 못하고 타마셨던 겁니다. 근데요 정말 2입 정도 커피를 마셨을라나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 하나도 없이 손이 날라왔어요. 그것도 저를 아주 살짝 스치기만 하더니 그 손의 끝은 제가 믹스커피를 탄 커피잔에 향했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컵 말이죠. 근데 글쎄 뒤에서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뭐에서 화가 나신 건지 바로 손을 날리고는 제 등을 슬쩍 치며 컵을 떨어뜨리신 겁니다. 마시고 있는 커피를 더는 마시지 말란 뜻으로 화가 나서 치신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컵은 식탁 아래로 뒹굴어 버리듯이 떨어져 버렸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뒤에서 나타난 시모는 갓 타먹으려던 커피를 바닥으로 내팽겨 버리고 저는 저대로 어안이 벙벙해 숨도 못 쉬겠고 어머님은 끝내 잘못한 게 없다 싶은 건지 미안하다 사과 한 번 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치우고 뭐해? 계속 그렇게 굶떠 있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지 시어머니께 그런 모진 취급을 당하고 걸레부터 찾아 바닥을 치우려 했고요. 그러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내가 이걸 왜 치워야 하나 싶더라고요. 커피를 흘린 사람, 아니 커피잔을 던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 걸레질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를 올려다 쳐다봤어요. 어떻게 보면 노려본 것과도 다름없어 보였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진짜로 노려볼 만큼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윗사람을 그런 눈깔로 쳐다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상에 어쩜 이리도 무례하고 막대 먹었는지요. 정말 서 있기만 한 동물과도 다름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마시려던 커피를 떨고는 무례를 범하셨으니 저도 똑같이 어머님이 커피를 드실 때마다 못 먹도록 복수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들으시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부엌 찬장 안에 있던 커피 믹스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죄다 손으로 직접 뜯어내서는 싱크대 안에 가루를 버려버렸어요. 당장 물을 들어 다시 가루를 재활용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까지 했고요. 뒤늦게야 어머님은 제가 자신의 소중한 커피 믹스를 또 건드렸다는 걸 눈치채고 죽이네 사네 하시며 달려들며 절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전 가위로 믹스커피를 잘라가며 한 번에 그 커피들을 죄다 버렸고 어머님은 마지막 하나까지 저에게 털린 걸 알고는 기진맥진을 하셨답니다. 욕도 엄청나게 먹었고 어머님은 급기야 화가 난다며 제가 고생고생을 해서 끓이고 있던 곰국을 덩달아 싱크대 안에 던져버렸어요. 음식을 버려버린 겁니다. 제가 27시간이 넘게 끓여대고 있었던 그 음식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쨌게요. 빡친 걸로 따지면 정말 한라산이라도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당장 주먹이 올라가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약올렸어요. 그렇게 요란을 피우며 드시고 싶어 하더니 이제 꿈꾸고 못 드시겠네요.
알아서 밖을 나가 사 먹던 말던 이제는 제발 알아서 하세요. 저도 지겨워서 어머니 뒷바라지는 더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반항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반항을 처음부터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제가 굽신거리며 산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날부터 공식적인 이 집안의 미친년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나가서 하루 종일 마실 커피 믹스 박스 하나를 사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이 잠시 방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 사이에 그 커피 믹스를 다시 한번 가위로 잘라다가 모조리 다 싱크대 안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수도꼭지를 들어 그 커피 가루들을 싱크대 속에 녹였답니다. 나중에야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돈 아깝게 이걸 또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한참 또 욕을 날리고 분풀이를 하다가 잊을만 할 때쯤 밖으로 나가 커피 믹스를 또 사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겁이 나는지 자신의 방 안으로 그 커피 믹스 통을 가지고 들어가셨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커피 믹스 통을 찾아냈고 그걸 또 모조리 꺼내서는 싱크대 안에 부었습니다. 물을 들어 또 싱크대 안으로 흘려보냈고요. 이 짓거리를 또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껏 2주간 시어머니가 저 몰래 커피 믹스를 또 몇 번 사오셨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죄다 찾아내서는 싱크대 안에 버렸습니다. 커피를 즐길 잠깐의 그 여유조차 주지 않을 거라는 복수심에 불타서는 시어머니가 방을 비우기라도 하는 소리가 들리면 쥐새끼처럼 방 안에 기어들어가 숨겨놓은 커피 믹스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남기지 않고 싱크대에 부었죠. 어쩔 땐 부엌만 들어가도 커피 냄새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제 손에 제거된 커피 믹스는 한 사발이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만만하게만 보며 욕을 날리더니 점점 제 눈치를 보고 저 몰래 커피 믹스를 사는 걸로도 모자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돈 아까우니까 버리지 좀 말아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커피의 입도 제대로 대지를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2주나 되었다면서요. 그 말을 하며 중독된 커피를 마셔야만 하는 환자 마냥 손까지 떠시는데 아유 진짜 살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웃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끊어내지 못하는 애원까지 하며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집안에 보관까지 해두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복수를 멈추라 애원하다 말고 사과까지 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분명 시트콤이었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복수를 그만뒀습니다. 더는 저도 돈 아깝고 음식 아깝게 믹스커피를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걸 포기했죠. 하지만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이 싸움에서 진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저에게 꼬리를 내리면서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 애원을 했고 어머님의 낮은 자세 덕분에 저는 드디어 결혼 몇 년 만에 이 즐기고도 즐겼던 고부 갈등에서 승자가 되었어요. 공식적인 갑으로 둔갑을 해서는 더는 시어머니의 갑질을 당해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이제서야 결혼 후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보기도 하고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시며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굼떠 있다며 시어머니께 욕을 먹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욕먹을 걱정 없이 내 맘대로 이 집안을 휘젓고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서야 살맛이 나요. 이 기쁨을 애청하는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꼭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저 잘 살아내고 이겨냈다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